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중수청 설치 문제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수사청 설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다 안 했다를 두고 공방이 오고 있는데요. 각각 여야 입장 들어보죠. 여당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박범계 장관이 처음 장관 취임 인사를 끝낸 직후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워딩이 있습니다. 그 워딩이 뭐였냐면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에 후퇴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는 속도 조절을 혹시 주문한 게 아니야, 검찰 개혁에 관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중대수사청 문제가 발의되면서 이제 좀 그 정부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유형민 실장이 이번에 또 그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약간 워딩을 좀 혼란이 있게 유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긍정하면서 넘어가다가 속도 조절을 마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게 혼란이 오게 된 건데, 그냥 워딩 그대로 보면 수사권 조정이 잘 안착되고 반부패 수사 역량에 후퇴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되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 깊게 살펴달라고 대통령께서 주문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서로 의미 다르게 해석한다고 속도 조절로 뭐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다는 건지 엑셀을 밟으라고 했다는 건지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여당 관계자들마다 말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 밟으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급발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무시됐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청와대의 최고위직 비서가 왔으니까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저희가 아까 뭐 난해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요, 꼭 했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라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밟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비서실장이 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혼란이 초래했다면 그건 비서실장 탓이지 야당 탓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전 최고 말대로 오해를 살만한 워딩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야당 의원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제 긍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후에 어찌됐든 뭐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오후에 다시 또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 부분을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된 것이고 속도 조절을 정확하게 주문한 바는 없다는 거죠. 아니, 속도 조절 주문했냐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야당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유도한 답변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만약에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변을 잘못한 거면은 유형민 실장은 비서실장 물러나야죠. 앞으로 이런 혼란이 한두 번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유형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이제 현역 정치인이 아직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정무적인 대응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하면 비서실장이 물러날 일입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모양새가 되게 안 좋았던 것이, 유형민 비서실장이 자신의 책임에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박범계 장관과 유형민 실장, 그다음 신윤 수석이 있는 자리에 배석하지도 않았던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갑자기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사실 정정을 요청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뭡니까? 관심법입니까? 아니면은 뭐 덮깁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미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한 워딩이 있었냐에 대해 가지고는 박범계 장관이 답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 다 아실 텐데, 신현수 수석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속도 조절론,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보수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 최근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또 소폭 오른 그런 지지율도 나왔고, 그리고 정말 레임덕이라고 하려면은 뭐 미래 권력들이 현재 권력을 뭐
탈당하라든가 압박하거나 그때 레임덕이 오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레임덕 조짐까지는 안 보이는 게 아니냐. 이게 중론인데 어떻게 보세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 40% 콘크리트층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예. 그때 야권이 한번 레임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좀 명확히 기억하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을 이거는 여권 내에 비주류가 득세하려는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라인이 올라오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누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레임덕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연설을 했더니만은 진짜 레임덕이라고 이제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야권에서 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알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신현수 수석도 그렇고요. 아까 저희가 짚었던 유영민 비서실장의 답변 논란도 그렇고요. 이건 뭐 야당이 뭔가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뭐 이렇게 유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본인들 집에 불 지른 다음에 본인들이 불 끌어 다니고 있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권력 누수고 레임덕이고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영환 민정수석이 항명사표를 내자마자 이거는 청와대의 기강이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슷한 상황에서 야당도 비슷한 주장할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야당 역할을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 했는데 걱정되는 것은 실제로 당정청 간에 뭐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봐요?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이 있으려면 실제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대립되는 의견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의 의중이 무엇이냐 그 해석에 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고 바로 또 정정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충돌로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요. 또 레임덕 얘기 말씀하셨는데 뭐 레임덕은 그냥 하도 저 국민의힘 쪽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이제 차기 되게 그때 당시에도 유력한 어떤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정면으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이제 청와대 뭐 일부 그 비서들이 뭐 까분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 국회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당정청 아까 불협화음이 뭐냐고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당장 가덕도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세금 들여가지고 어디 의뢰해가지고 컨설팅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정책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만을 믿고 나가지 않겠다. 나중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는 인식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레임덕의 증거입니다. 예. 자, 가덕도 얘기 나왔고 아까 이전 최고가 야당은 야당의 할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 부산 방문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건 선거용이다. 선관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전 최고 말처럼 역대 정부가 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선거용이다. 고발하겠다. 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 고발해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식으로 고발하는 예. 거겠습니까? 이 문제를 환기시키겠다는 예, 것이고 특히 부산에 대해 가지고는 최근 과덕도 문제 공무원들까지 반대할 정도로 성급히 추진된 것인데 이렇게 여야가 계속 이제 헛공약 남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뭐 야당이 지적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정말 선거 5일 전에도 청주하고 대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40여일도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에 아주 임박한 일자도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거와 겸해서 이제 일정에 따라 부산을 방문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뭐 다 선거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더군다나 저희는 고발까지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하셨다가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이후로 대통령이 뭐 선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은 인정된다 봅니다. 예. 오늘 방금 전이네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통과했다. 그럼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으니까 본회의 처리는 뭐 시간 문제겠네요. 이거. 제가 하태경 의원이랑 99%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데 예. 1% 일치 안 하는 게 가덕도 문제인데 예. 사실상 이게 부산에서 지금 이제 여야가 공의 광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민주당에 이제 장경태 의원하고 친하니까 국토위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국제선 공항이냐 국내선 공항이냐 아니면 군공항까지 이전하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한 지난 4개월 동안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 공무원들 보고서 보니까 그 문제를 짚었더라고요. 적어도 국민들한테 공약을 내놓고 팔려고 하면요. 이게 무슨 공항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도 없이 이거 팔아먹는 것 자체가 참 정치권이 비윤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최고의 그런 가덕도 비판에 대해서 부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제가 2012년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도부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게 한 번 이제 그 과장된 공약이 나오면은 상대는 소위 이제 콜 레이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 그 당시에 복지 공약이 그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처음에 5년간 100조, 200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한 뒤에도 그것을 절반도 못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약이 굉장히 셌는데 지금 공약 이행률을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이런 것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는 비록 같은 당에 있지만은 가덕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두서없이 양당이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청취자분들께 제가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특별법에 따라 절차를 좀 간소화한 것이지 절차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사전 평가는 진행하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정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건의 경우에 이제 이른바 예타를 면제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 특별법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부산 얘기 나왔으니까 선거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내일부터 투표 시작되네요. 예, 맞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양일간 이제 권리당원을 상대로 하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원 50%, 그 다음에 일반 시민 50%로 이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그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제 일반 시민 대상으로 또 하고 거기서 또 혹시 온라인 당원 중에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해서 3월 1일 날 결정합니다. 3월 1일 날 결정하고 국민의힘은 조금 늦네요. 그것보다는 3월 2일 날, 3월 3일 날 여론조사에서 3월 4일 날 발표를 하는데 예. 그 여론조사 100%죠. 예, 저희가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을 조금 반영했는데 20% 정도 반영했는데 지금 본 경선에서는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정할 때 안철수 대표의 입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한 룰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후보들 간의 이 룰에 대해 가지고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뭐 이견은 있습니다만 결정됐으니까. 다만 예. 나경원 후보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역선택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봐요? 저는요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 아니면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보다 민주당 지지자에게 더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아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경원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금태섭 의원이랑 이 중에 누가 제일 싫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답변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제 또 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정해진 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하면은 또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치인 인지도 랭킹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만한 분인데 여성 가산점 10%가 적당하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당장 저희 당의 이제 본경선 후보인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여성이지만은 가산점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뭐 하나를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표가 이걸 계속 얘기하려 그러면은 본인이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한 지점 하나를 내려놓으면서 만약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이상 예. 정해진 시한 내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나경원 의원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까지 역대 모든 선거의 역선택은 입증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안철수가 싫어요, 나경원이 싫어요. 게다가 이게 정치 고과여층을 상대로만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역선택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반인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역선택 가능성 그게 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은 좀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이 돌던데 어때요? 근데 이것도 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또 무슨 동정론 얘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 최종적으로 한번 결과를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열린민주당과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당연히 진행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여러 차례 그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 열린민주당 말고도 그러니까 시대전환의 그 조정훈 대표 그 후보하고도 이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 3월 1일 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일주일 내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예. 이거는 그 군소 여당들 같은 경우 여당이 군소 여당은 좀 이상한데 범여권 합시다. 군소 범여권 정당들 같은 경우에 예. 그 사실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룰 협상할 때 굉장히 불리한 것이 예. 결국 김진애 의원이나 조정훈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 사퇴 그 의원직 사퇴 시점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3월 1일에 후보가 결정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협상 일정을 좀 끌게 되면은 룰 가지고 그분들이 뭐 강하게 협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권행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의 단일화 과정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하신 대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문제는 야권의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한 명이 선출되고 그 사람과 다시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룰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통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뭐 당원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 보통 여론조사에 대한 룰은 문항 정도로 이제 좁혀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해가지고 금태섭 안철수 단일화의 사례를 들면은 TV 토론을 몇 번 할까도 굉장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다 고려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단일화 국면들처럼 좀 애매한 조건들을 내세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문항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더 경쟁력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측은 앞에 얘기한 경쟁력 이 부분을 훨씬 선호할 것 같단 말이죠. 이걸로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경험해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입시제도 하에서 대학 갑니다.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네. 꼭 애매한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는데 지금 적어도 서울시장에 나온 분들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룰 때문에 내 메달 색깔이 바뀔 거야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정작 본선 나가서 여당 후보랑 어떻게 붙겠습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의 단일화 가장 감동적인 단일화는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였는데 예.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발산한 것은 무한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항을 양보를 했죠. 나라는 학생은 어떻게 해도 대학 간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룰 협상에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전 최고 생각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노무현이 아닌 거고 나경원이 노무현이 아닌 거고 그 오세훈이 노무현이 아닌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기회에 각자 좀 통 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권 단일화는 상수일 것 같고요.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권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 드리면 좀 고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쪽은 누가 후보가 됐으면 한 바람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뭐 그 두 분 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은 조직이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조직으로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대선으로 다져진 어떤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우상호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상호 의원이 예. 그래요.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우상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봅시다. 예. 부산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부산은 여권, 야권 동이 지금 경선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여권은 너무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흥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야권은 지금 너무 처절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 때 제주도에서 여권에서 치열하게 경선에서 붙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권을 미는 게 아니고 다른 후보를 밀어버렸거든요. 그런 또 후폭풍이 역로되기도 한데 어떻게 봐요? 그 예전에 그 경선의 후폭풍이라고 할 만한 사안이면은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경선 그 후폭풍 때문에 새누리당은 둘로 분열되어서 계속 내려왔고 결과적으로 그때 경선에서 제기된 두 가지 사안 때문에 두 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갔습니다. 하나는 최태민 건이고 하나는 그 당시 BBK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상처가 나는 경선이 되면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에 피해가 간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까지는 신경전이 강한 것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어떤 구체적인 폭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약간 뉘앙스를 띄운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선거 때문에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영속적으로 나갈 폭로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박민식, 이현주 단일화 한 거고 뭐 이현주 후보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불법 사찰 의혹이 터졌는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전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혹 단계에서 원래 가장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선거 전까지 여권이 빠른 규명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근데 그것은 또 뒤집어 말하면은 결정적인 뭔가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권만 봐도 있듯이 문제가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또는 누구에게 보고되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 여당의 사찰 문건이라 한 것을 보고받고 다시 내려보낸 것까지 인정되지만은 그게 그냥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리고 그것이 직을 박탈할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박형준이라는 사람도 MB 정부의 실세였던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만들든지 그 위로 올라갔을 개연성은 있고 그게 뭐 어디 내려갔을 개연성은 있지만은 반대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사례 보듯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아니 선거판에서 여론 방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규명하지 않고 계속 그냥 연기만 피울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지지율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크게 선거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박형준 후보와 이현주 후보 사이에 이 TV 토론 과정에서 등장했던 과거 뭐 그 게임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뇌물수수 의혹이라든가 거기에 박형준 후보가까지 개입된 거 아니냐 아니면 양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서로 뭐 명예훼손으로 형사 책임을 질 발언이니까 신중해 달라는 아주 좀 얼굴 붉히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의혹이 있으면요. 저도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후보 토론회에 가서 면전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기 전에 보통 좀 팔릴 만한 의혹이고 그리고 좀 개연성 있는 의혹이면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먼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라는 걸 들고 언론에 제시했을 때 언론이 안 받아주면 보통 후보가 직접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완성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의 방증입니다. 자, 토론 얘기했으니까 네. 뭐 두 분 다 뭐 선거에 나가시려고 애썼던 분이고 또 떨어져 낙선의 경험도 있으시고 예선 탈락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토론이 많이 남았는데 보통은 토론쯤 가게 되면 이미 누구를 찍을지 정해놓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을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최종 승패를 가를 수 있느냐, 토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부분 어떻게 봐요? 이번에 안철수 금태섭 토론이 잘 보여줬죠. 안철수 대표가 토론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은 아주 나쁜 버릇 하나를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토론에 주제에 없는 걸 괜히 자기가 들고 나왔다가 망신 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은데 MB 아바타 이런 건 던지고 네. 뭐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실망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은 그냥 중간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물어본 걸 던졌어요. 예. 사실 퀴어 축제 이게 사회적으로 뭐 논쟁적인 사안인 건 맞지만은 예. 적어도 그 야권 후보를 찍을 만한 유권자들에게는 그 시험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거 시험 과목을 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흥에 겨워가지고 갑자기 그걸 던진 다음에 이렇게 공세를 펼친 것인데 금태섭 의원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보수 유권자에게 표를 얻으려면은 그것보다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왜 정체성이 민주당에 가깝지 않은지 설명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냥 거기 꽂혀가지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야권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안 물어봤거든 이러고 끝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금태섭 의원은 의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금태섭 후보 본인이 내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의미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층이 있다면 그 지지하고 있는 층으로부터 아주 확고한 지지를 얻겠다. 그래서 어차피 본선에서 진출하지 못할 거라면 내가 이 정도의 유의미한 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꺼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TV 토론이 결국에는 뭐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자살골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니 저는 예를 들어 동성애 관련 문제가 얼마나 많은 고정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지난 2017년 대선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보여줬다. 그것만으로 선거에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선거 토론에서 가장 기억 남는 한 방에 그 이슈를 정리하는 발언은 안희정 지사가 예전에 대선 경선 나와가지고 제 이름이 왜 희정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희를 거꾸로 뒤집어서 희정이라 지었습니다. 예. 이거 보수 지층에서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금태섭 의원은 시험 과목 잘못 풀었습니다. 예. 자책골 얘기하니까 또 과거 강원도 도지사 선거가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예, 너무 특정 후보가 토론을 생각보다 너무 못해가지고 점수를 정말 많이 까먹었었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토론 좀 들어가면 이미 마음속에 지지자를 정해놓고 들어가기가서 네. 바뀌는 게 쉽지는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지금까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